제가 이번에 전쟁에서 중국이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우호국들을 압박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중국이 자립률을 많이 높이고 있다. 내재화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의 90%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란의 전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을 중국이 해주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끝내고 싶은 타이밍이 계속 지연될수록 그 레버리지는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중국한테 원하는 건 제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이란 중재 일단은 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원하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 관련된 공급은 계속해서 원활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결국엔 AI 기술 자립을 중국은 원하는데 이 방향성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또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이란 전쟁이 자충수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나란히 또 중국에 대한 시선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타격이 상대국 대비 크다는 평가도 있고 오히려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좀 엇갈린 것 같아서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중국이 원유를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겉으로만 보면 이번에 유가 올라가고 유가를 끌어올린 이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전체 원유 수입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작진 않지만 이번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이제 해상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들인데,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받고 있고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이 국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로로 통해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가 상승이 중국에 미친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비축 물량을 항상 좀 충분하게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중국은 유가가 조금 스무딩돼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국가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분기별로 가격을 지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비축 물량을 분기별로 한 2, 3개월 가져갈 수 있는 걸 확보해 놓고 나서 네. 그 기준 가격을 제시해서 너무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 내려간 이런 스무딩 효과를 줄 수 있게 비축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비축 물량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시각이 중국의 국채 금리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가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굉장히 평탄화돼서 움직였거든요. 이 변동성에서 안전했던 이유가 일부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로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어서 그거는 해지 자산으로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여파에서 중국이 좀 안전하다라는 시각도 여기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이번에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이잖아요.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란산 원유가 필요하고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협상안이 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도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면 사실은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그런가요? 입장이 워낙 네. 좋고 네.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인데, 제가 준비한 장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는 전반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전쟁이 여러모로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지금 끝은 트럼프가 못 내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1기 임기 때 지지율만큼 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정상회담도 한 차례 이제 미뤘죠. 네. 원래 3월 말 4월 초였는데 한 달이 맞아요. 미뤄졌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란산 원유의 90%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란의 전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을 중국이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끝내고 싶은 타이밍이 계속 지연될수록 그 레버리지는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중국한테 원하는 건 제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이란 중재 일단은 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쟁 물자가 계속해서 군수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히토류가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히토류는 또 중국이 틀어주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원유나 대두 이런 것들 사주는 걸 트럼프가 원할 것 같고, 중국도 원하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 관련된 공급은 계속해서 네. 원활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요 협상 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것처럼 결국엔 AR 기술 자립을 중국은 원하는데 이 방향성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방어하고 싶은 게 또 중국의 AI 기술 자립일 거라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중재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계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쟁이 생각보다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또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피보트 에이시아를 전략을 짰던 캠벨 회장이 얘기했던 내용들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주의적 사고를 잘 탑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이례적인 역대 이 기술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는 중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미뤄지기보다는 뭐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재국으로서의 본인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중국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이거 갖고 온 그 PT를 제가 보면서 여태까지 중국이 그래 수출이나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내수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구조조정이나 뭐 신질 생산력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팀장님이 갖고 오신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수출이 더 중요하다는 쪽이라고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돈을 뜯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해협에서 돈을 뜯어갈 수 있잖아요, 국가들이. 그럼 중국에 좋을 리가 없고, 지금까지 미국이 막아준 건데 그 부분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중국이 원래는 1대1로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수출 판로를 많이 개척을 했었고 네.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전쟁에서 중국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우호국들을 압박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중국이 자립률을 많이 높이고 있다, 내재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트럼프를 반대로 하는 반미 진영의 국가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그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들이 중국한테 썩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중국은 좀 예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회에서 얘기했던 것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저는 숫자에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국은 정책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워딩으로 뭐 예를 들어 A4로 뭐 6장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양회에서 앞으로 우리 올해 얼만큼 성장할 거다 이런 타겟치를 주는데 9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를 이번에 얘기해 줬어요. 4.5%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로 주로 비율을 들 때 운전할 때 우리 코너링 할 때는 속도를 줄이거든요. 구조 전환의 방향성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아까 질문 주셨던 내수보다는 수출, 사실 수출 그 밑에 더 있는 건 제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강국으로서의 이면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 제조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수를 부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또 표시해드린 게 이구안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구재 사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500억 위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2년 동안 한 것도 맞지만 앞으로 더 이상 자동차 사고 가전 팔고 뭐 이런 걸로 경기 부양할 생각이 별로 없다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5년짜리 계획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1년짜리 계획은 숫자를 좀 뭐 낮추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5년짜리들은 높이는 게 보입니다. 뭐냐면 전체 경제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2.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결국 AI 함량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려면 에너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 캐파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5년짜리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정책별로 나열이 된 걸 보면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기술 강국이 1순위였고 그 다음에 내수 부양이 3순위였는데요. 이번에는 1순위로 제조 강국이 올라왔고 내수 부양은 4번째 순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중국의 기술적인 도약이 보이는 부분과 생각보다 내수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야외에서 이런 경제 성장 전략이 나온 건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이제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니 전쟁이란 건 전쟁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파도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이잖아요. 전쟁의 여파까지 감안했을 때 성장 전략이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 수출 통로의 문제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이제 정책을 좀 바꾸거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은 여기 정책 우선순위에도 보실 수가 있는 게 기술 강국을 2순위로 내렸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뭐냐면 지난 5년 동안에는 중국이 원천 기술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1순위였다고 하면 이제는 중국 아시는 것처럼 GPU부터 뭐 CPU 여러 가지 이제는 D램까지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미국이 계속 끝까지 맡고자 했던 기술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중국이 조금씩 확보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시면 뭐 유니트리 이런 것들 춘절 갈라쇼에서 막 춤추고 하는데 춤추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걸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관심이 있어. 여기에 있는 걸 방점을 중국이 다시 정부 차원에서 상기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의 수출이 실제로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결해서 보시면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중국이 옛날처럼 장난감, 뭐 신발, 의류 이런 거 팔지 않습니다. 수출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이 주로 우회 수출을 많이 했던 지역 그리고 제조업을 주로 많이 수출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네. 국가들 상대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게 뭐냐면 자동화 장비를 포함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부가가치 영역에 있는 수출을 하지 않고요. 고부가가치 있는 영역들의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워킹하는 사이클에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로봇은 중국이 제일 잘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긴 한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아직 생산량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산업용도 다른 나라가 많이 해서 중국이 내부에서 일단 많이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로만 보면 수출은 많이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재 경제에서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낮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결국 아까 그 장표에도 보면 1200만 명 뭐 신규 고용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고용이 미스매치되는 기간 그리고 로봇이 그걸 메꾸는 기간에 약간의 텀이 있을 텐데 이거를 견딜 수 있나요? 공산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 얘기하면 서비스 소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단 AI를 정부가 부양하고 키워야 되는데 최대한 AI가 늦게 대체할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 이건 서비스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최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성. 실제로 전체 고용에서 3차 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제일 크기는 하거든요. 이쪽 비중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상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00%는 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이거에 조금 더 확장적인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회든 15차 5개년 계획이든 공동부유 단어가 최근에 언급 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민간 기업을 억누르면서 고용 창출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할 때는 민영 기업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서비스업을 최대한 육성하는 방향성, 뭐 서비스 쿠폰 같은 것들은 더 많이 발급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어느 정도의 이 쿠션을 좀 마련하는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 원래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하도 이제 정부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막 뭐가 바뀌어서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진핑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갑자기 또 어느 날 다른 얘기 할 수 있다. 그건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이게 역설적이지만 경제가 너무 빠르게 좋아지면 다시 공동부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가 민간 기업도 억압하면서 같이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원화해서 리스크 관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부동산은 다시 부양하면 중국도 밸류업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의 효과를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으로 주식시장으로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탑다운 기조는 정부가 가져가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나 AI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이 방향성으로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경기가 너무 가파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내수 부양 키워드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 지금 현재 내수 경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특히 또 실업률 부분, 청년층 실업률은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이 참 공산당이고 일당 독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를 함께 같이 보시면은 네.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이제 1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 기준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아직까지는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하고 중국은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육성을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를 육성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 쪽과 AI가 포함되지 않는 쪽에 투입되는 이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의 양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AI 쪽은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공급이 항상 좀 적고요. 수요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쪽들이 이제 반대의 상황들이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단기간 내에 해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청년 실업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물론 데이터를 우리가 믿어야 되긴 하지만 분리할 때 이제 발표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청년 실업률도 오랫동안 발표 안 되다가 최근에 된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내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출 위주의 전략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혹시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단기와 장기 목표는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부동산을 같이 끌어올리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부동산은 중국 정부가 스스로 고육지책으로 어찌 보면 문제가 되는 걸 도려내는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건 본인들이 결정했던 그 문제점들을 다시 악화시키는 거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제 해결할 때 강하고 급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천천히 최대한 리스크를 매니지하면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중국은 후자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천천히 아주 완만하게 회복되는 방향성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누군가가 GDP 안에서 결국에는 소비가 부진하면 나머지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수출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중장기 목표랑 연결이 되긴 하죠. AI라는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미국도 네. 이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좀 바라보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 말씀드리면서 네네. 제가 좀 재미있는 장표가 있어서 난 가지고 왔는데 네. 다음 장표 보시면은 저희 팀 내에서 중국 소비주를 보는 연구원이 네. 정리한 건데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얼만큼 심각하고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인데요. 중국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라고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뇌를 팝니다.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네. 원화 기준으로 한 100원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면 아무것도 배송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중국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런 그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중국도 많거든요. 네. 그 전에 내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샀기 때문에 탑재되어 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런 식의 이제 정신 승리를 0.25이하이님은 4분의 1이니까 50원쯤 하는 거네요. 네, 뭐 50원에서 네, 그 정도 아.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송은 오지 않지만 내 심리적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세상에. 네.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반증이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초록 바나나거든요. 네. 이게 중국어로 이제 찌아오류라고 하는데 찌아오가 이제 바나나고 류가 녹색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음 이의어입니다. 걱정도 찌아올리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녹색 바나나가 걱정이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면 내 걱정을 덜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물론 이건 뭐 단편적인 예지만 중국 안의 청년층들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매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네. 이 제조업 AI를 가지고 생산적 향상을 통해서 부의 효과를 좀 다른 쪽을 돌려서 나눠가는 해보겠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많이 상장시키고 뭐 네, 이러한 네. 것들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워킹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뭐 앞서 이제 저희 부동산 이야기도 잠시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도 좀 리스크로서 관리를 해야 할 대목인데 채팅창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전망,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지금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2020년, 2021년 그 시즌쯤에 공동 부유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난개발 못하게 하려고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해서 부채 비율 만족하지 못하면 주식 발행 안 돼, 채권 발행 안 돼, 은행 대출 안 돼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해부터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폭을 메우고 있긴 합니다. 가격도 지금 띄워드리는 장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폭을 전년 대비로 조금씩 메우고 있기는 한데 다시 조금 곡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마이너스가 조금씩은 줄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스크 관리의 이 방향성 자체가 천천히 느리게 회복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빠르게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만한 우려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전쟁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미국도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중국도 이제 대만 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또 대만의 야당 주석 총재라고 하나요? 뭐라 그분 뭐 데리고 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의 정지 작업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미나 가면 또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수밖에 그럴 하나인데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알면 정말 좋은데요. 그래도 의견을 주세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동향을 분석해보면 약간 습성이란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팩트로 공개되어 있는 거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 뒤에 여기 다음 장표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군부 리더가 7명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네모 박스로 빨간색 되어 있는 2명 제외하고 5명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 군부 리더가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무리하게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꺼낼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지표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 AI의 기술 도약도 너무 어려워 보이고 딥식 이런 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 화살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무리한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또 중국이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재정이 결국 부동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전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슈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건 미국 정보부의 원래 의견이었기 때문에 시끌시끌했었는데 우측에 요 기사 저희가 로이터에서 캡처한 걸 보시면 정보당국에서도 최근에 미국 정보당국에서 중국이 2027년에 대만 침공 가능성 낮아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군부의 이 수청 과정 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입지가 흔들렸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민일보가 원래 이런 보도를 잘 안 하는데요. 군부 수청 과정에서의 이 이유들과 이런 것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군사위 주석의 책임제를 짓밟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군사위 주석이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뭔가 입지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파를 좀 수청하는 과정에서 주로 반부패라고 하는 명분을 쓰거든요. 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 게 아닌가. 지금은 시진핑의 본인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안의 정치적인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대만 침공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만과의 상황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이란 전쟁 이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역시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국 주식 투자는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농간에 진짜 농간이라 어디까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놀아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단기로 좀 해치하실 수 있는 자산과 장기적으로 중국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 이렇게 담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 전략으로 중국은 금리가 아직 굉장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배당 여전히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쟁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고배당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고배당을 한 30% 정도 들고 가시고 중국 고배당 관련되어 있는 뭐 ETF 이런 것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70% 정도는 중국이 결국 반도체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데 아까 내수 소비 관련된 예산은 줄였지만 반도체는 더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테마랑 연결되어 있는 ETF도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한 70% 가져가시면 지금 중국도 실적 시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쪽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두 자릿수, 세 자릿수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담아가시면 7대3으로 바벨로 리스크 요인이 좀 부각됐을 때 그럴 때는 다시 좀 고배당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반도체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중국이 반도체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AI 인프라에 있어서 전력망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AI 칩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으로 좀 커버가 잘 될까? 잘이라는 부분이 좀 또 물음표로 남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저찌 꾸역꾸역. 아 어찌저찌 꾸였고요.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AI 칩을 뭐 미국이 준다, 중국이 안 받는다,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은 15% 매출액을 미국 정부에 내면 중국에 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중국 안에서는 중국 국유기업, 정부 산하의 기관은 못 받고 민영기업만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민영기업들은 학습용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엔비디아 칩은 계속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유기업이나 정부 산하의 기관들은 중국 AI 칩을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륙의 실수가 대작을 만든다. 아, 네. 중국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100점이 됐을 때 내놓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한 5, 60점만 돼도 일단은 보급하고 보자. 네. 보급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어쩌다 또 미국이 이런 정책적인 실수를 하면 또 칩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를 좀 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런 것들에 좀 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 추정치는 아니고 글로벌에서 이 IT 관련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AI 국산화, AI 칩에 있어서는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이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어찌저찌 꾸역꾸역 AI 칩의 국산화는 계속해서 진도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